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수지를 개선하는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1년 전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두 사람, 바로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있었죠. 그중에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남자 주인공, 정윤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히고 장시호가 꼭 만나보고 싶어 했던 남자 안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 예. 한 지역구에서 내리사선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해내신 분이시죠. 예, 저희 오산 시민들에게 감사할 뿐이죠. 예. 오늘 제가 오면서요. 네. 좀 전에 박주민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이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두 번을 저를 구속시키려고. 두 번을요? 네. 네. 14년 하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14년. 예. 잘 알려지지 않은 근데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오늘 박주민 의원 이 자리에서 하는데 김용환 민정수석 그 비망 수첩에 안민석 오산교통 1억 그게 적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민석 의원이 오산교통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1억 원을 받았다. 네. 그래서 그걸로 저를 엮으려고 오산교통이 제 지역에 있는 버스 업체거든요. 버스 업체 사장하고 노조위원장을 톡하게 수사를 합니다. 회사에 회계 문제 고리를 딱 가지고서 회사 문 닫을래 안민석한테 1억 줬다고 불래. 근데 저는 사장하고 노조위원장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엮으려고 그래도 뭐 사람 간에 관계가 있어야지 그 짓으로 아르바이트를 만들 텐데 결국에는 사장하고 노조위원장이 검찰이 요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검찰은 그것만 추궁하는 거예요. 안민석이한테 줬다는 이 이야기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줍니까? 15년 1월에 그 두 사람은 구속을 시켜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고요. 이 이야기 제가 처음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언제? 두 번째는요. 최순실은 저를 이제 낙선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이제 독일 갔다 와서 15년 9월 1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재판정에서 장시호하고 최순실 두 사이에 공방하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9월 14일에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나옵니다. 15년. 그렇죠. 장시호를 불러서 안민석이를 털어라. 안민석이 뒷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안민석을 걸 게 없는지. 그러니까 1년 전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산교통으로 뇌물 받은 걸 엮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장시호한테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합니다. 오산시장과 시도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고발장이 접수가 서울중앙지검에 거긴 지검장이 당시에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산 사는데 수원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제가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 내용 그대로 소설 같은 고발장 그대로 모 종편에서 하루 종일 들은대요. 그게 이제 지난 총선 6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부패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황당한 것이죠. 그리고 총선 그 기간 동안에 오산사 한 10명 정도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요. 당시 오산시의 의장 같은 경우는 가택 압수수색까지 받아요. 그래서 총선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했어요. 그 정도 되면 사실 선거 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오산 시민들에게는 그래도 안민석이가 깨끗한 정치한다. 그걸로 제가 정치적인 자산이었는데. 야, 안민석이가 받았어. 검찰에 고발됐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선거 치는 데 있어서 곤혹을 치렀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 이제 댓글 부대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저들의 공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 무수한 악성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이야기로 고발한 그 내용 가지고 저를 딱
굳히게 하는 거예요. 네. 빼박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에도 뭐 수백 개 글이 올라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뭔가 조직적으로 이걸 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네이버 회사 측에서도 제가 실무자를 몇 번이나 불러가지고 네. 이걸 좀 조사를 해라. 이 IP 좀 추적을 해봐라. 근데 네이버 측에서도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들도 볼 때 이상한데 추적도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댓글 부대가 그게 결국에는 안민석의 낙선을 최순실이가 버튼을 눌렀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고발, 댓글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최순실이가 저를 20대 국회 입성을 못하도록 하는 시도를 했다고 저 보고요. 실제로 제가 20대 국회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은 최순실 이 국정농단 추적도 이 역할을 제가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민석이가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은 이거 골치 아파진다. 낙선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박 의원님은 그때 이제 초선 출마했을 때 16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인 3월에 새누리당 공심위원장이 누구였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치적인 이력이 짧으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잘 모르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한구. 이한구 공심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민석의 오사는 반드시 자객을 보내서 낙선시키겠다. 그때 자객 몇 명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박영선, 정청래, 이종걸 5명 됐는데 맞아요. 이분들은 불량한 의원이고 저는 선량한 저는 사실 이한구 공심위원장하고는 차 한 잔 나눠 본 적도 없어요. 아마 그분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왜 이한구 입에서 안민석을 낙선시키는 자객을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제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14년에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최초로 국정농단을 언급을 한 것에 대한 그야말로 이제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안민석 의원을 20대 국회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최순실의 그런 목적 의식적인 행위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순실 정유라 등에 대해서 초기에 문제 제기하셨던 게 정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14년 4월 8일인데요. 그렇죠.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 정유라를 이제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이들이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속기로 보니까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14년 4월 8일이요. 그리고 문체부 김종 차관이나 또 상임위 같은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가 아주 집단 공격을 당한 게 되죠. 그때 저도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죠. 그게 아시겠지만은 거의 짠 듯이. 그렇죠.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로. 그 이제 자료를 누군가가 줘가지고 같은 상임위원들 간에 그것도 대정부 질의에서 한 내용 가지고 설사 좀 불만이 있거나 유감 표명하면은 간사 정도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는 그 정도도 사실 과한 거죠. 대정부 질의에서 한 이야기. 사실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대정부 질의에서 했던 이야기를 상임위원들 다수가 한 목소리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서 야, 저건 도둑이 재발 지르는 것이다. 라는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추적을 또 지속적으로 했고요. 근데 이게 왜 묻히느냐? 일주일 후에 세월호가 침몰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 당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최순실, 박근혜 나쁜 남자로 찍혀가지고 2번의 구속 위기를 넘기시고 또 20대 입성하신 뒤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최근에는 북 콘서트도 하고 계시죠, 관련된 책을. 제가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이제 책을 써서요. 최순실 1000일 동안 추적한 일종의 추적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붙인 이유는 아마 저는 그때 그렇게 딱 예상을 했었어요. 대통령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하지만 적폐와의 전쟁,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역사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책 제목도
4월 초에 책이 나왔는데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했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 제가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시즌2의 이 전쟁의 핵심이 뭐고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적폐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저들의 저항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특히 국정농단 세력들의 본질, 최순실의 이 본질인 이 재산, 돈. 이 뿌리를 캐고 또 최순실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정축제 재산을 조사해서 몰수를 하는 이것이 적폐와의 전쟁의 최종 이게 마무리다. 이게 돼야지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리는 이제 북토크를 하는데 한 5월달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이거 뭐 얼마 동안 할 겁니까? 누가 그렇게 제 페북에 묻길래 제가 오산 출신이니까 50번은 하겠습니다. 50번.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어제 광명에서 40번째 맞죠? 40번. 그럼 앞으로 10번이 더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주로 지역이나 외국을 이제 은닉재산은 주로 외국에 흥비도 그렇고 있습니다. 외국에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스위스, 독일, 뭐 미국, 외국 포함해서 지방을 주로 돌았고요. 지방 중에서도 좀 험지를 많이 다녔어요. 안동, 사천, 합천, 험지네요. 거창, 의령. 근데 아니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런 험지는? 험지가 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차 타고 1시간 반 차 타고 옵니다. 아, 그런가요? 야, 대단해요.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고 한 200분 정도는 기본이에요. 200명? 200분 정도는. 대단한데요. 안동에서는 한 300분 정도가 왔어요. 안동 험지 중에 험지인데? 네. 그리고 하면은 항상 태극기 부대가 밖에서 방해 시위를 합니다. 오히려 홍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뭐 뜨거워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런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북토크 할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반 정도는 현수막 보고 왔습니다. 당원들이 아닌 것이죠. 당원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구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힘으로 40번까지 왔고요. 오늘 저녁은 시흥이고요. 시흥이고 토요일 날은 부산 앵콜 북토크를 하러 갑니다. 부산 구포에서 전재수 의원이 있는. 요번 주 다음 주 지나면은 얼추 마무리되고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은 오산에서 50번째. 마지막은 또 오산에서.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그 터전은 또 지역이니까 홈그라운드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말씀만 들어도 좀 깡이 대단하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 같은 데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저도 한번 정말 저희 쪽이 보기에는 험한데 이런 데 가보면 눈도 안 마주쳐 주시고 주민분들이 요즘은 욕도 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요즘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대선 그래요? 이후에 제가 한 10일 전에 거창을 갔는데요. 네네네네. 거창 군의 당원들이 진성 당원이 3,000명이에요. 많이 늘었네요. 대선 이후에 굉장히 당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분위기가 많이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과거에는 경남 같은 경우 경남 중에서도 이제 서부 쪽이 더 힘들거든요. 김해나 양산 이쪽은 밭이 좀 좋은데 뭐 진주나 하동이라든지 합천은 이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21%밖에 못 나왔거든요. 그쪽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없었어요. 21%밖에 안 나면 후보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군수 후보들이 2명, 3명 막 돼요. 군 의원 후보들도 막 여러 명 있고. 잘 됐네요. 그만큼 이 시대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은 정치적인 토양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북토크를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있고 희망들을 가지고 모이는데 아마 박주민 의원님도 한번 험지만 다니세요. 호남이나 수도권 같은 데는 가능한 다니지 마시고 험지만 좀 험지 우선으로. 그게 우리가 그 험지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정말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당 생활을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네. 동지들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들은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잖아요. 네. 흠지를 가보면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 돌아다녀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는 얼마나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네.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저분들 흠지 계신 분들 힘든 거 비하면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 꺼낼 수도 없는 것이죠. 언제 한번 정기국회 마치고 험지를 그때 한번 바쁠 거예요. 박주민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네. 한번 험지 투어를 오 괜찮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 게 좀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그 예전에 대선 때 제가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좀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기억이 다시 나면서 왠지 짠해지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 분명히 그분들한테 고생하신다. 대선 끝나고 한번 또 오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기 어렵죠. 네, 못 갔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게 지지받는 이유가 적폐청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앞장서서 이끌어 오셨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시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말씀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넘어서서 네.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의 네. 부정한 재산을 이게 또 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이 불우한 시대에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했던 이 재산들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이것을 우리가 탈탈 털어서 몰수해서 국민들에게 복지기금으로 돌려주자.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참 멋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최순실 재산을 몰수해서 그 내부 고발자분들을 좀 보호해주는 기금 같은 걸 쓰면 어떻겠느냐. 좋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도 컸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뭐 반값 등록금 진짜 네. 그 예산으로도 쓰고 말 안 사도 대학 갈 수 있게끔. 그럼요. 네. 그다음 길거리에서 폐지 주스로 다니는 어르신들 없는 그런 대한민국도 만들고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그 돈들만 다 몰수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의 복지 예산은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또 MB 집 앞에도 가셨다 제가 들었는데. MB 박근혜, 최순실, 안철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 안민석을 미워한다는 거. 그래요? 그 황제 테니스 사건 있잖아요. 예, 황제 테니스 사건 유명하죠. 황제 테니스 네이밍의 주인공이 저예요. 2006년에. 저는 그때부터 MB한테 미운 틀이 박히고요. 사실은 쇠고기 강우병 촛불 반대 집회에서도 그때 제가 저희 민주당의 국민보호단장이었어요. 자주 집회 현장에서 그때 뵀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당시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먼저 국민보호단장이었는데 최고위원 선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막 물대포가 막 발사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그 안민석 의원이 대신 좀 단장을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광화문에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하고 경찰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저하고 의원들이 밤마다 조를 짜나가서 했는데요. 그때 제가 경찰들한테 이제 집단 린치도 당하고 뭐 그런. 그때 저도 그 보도 봤었어요. 경찰. 근데 그게 제가 경찰을 폭행한 걸로 제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참 그래서 저는 뭐 법률가 출신이 아니니까 저 머리 좋은 판사들이 저는 제가 집단 구타 당한 게 기자들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경찰들 자기들끼리 안 의원이 때렸고요. 얘가 받고요. 쟤도 받고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지더라고요. 2008년 당시에 저도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민변 변호사로서 보호단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건들 많이 맡아서 했었는데요. 정말 답답했던 게 사진 증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로 경찰들 진술로 증거를 다 짜가지고 처벌받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벌금 300만 원 받고서 많이 받으셨네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뭐
상해, 공무집행 방해, 그게 이제 그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저는 MB가 저는 19대 때 강하게 저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네. 이 사자방, 사대강이라든지 자원예고 비리, 방위산업 비리 이것은 해먹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MB하고 최순실 차이는 최순실은 그냥 강남 아줌마니까 그냥 허접하게 그냥 막 그냥 하다가 걸린 것이고 네. MB는 좀 더 아주 고차원적이고 프로다운 그런 기술자들을 통해 가지고 더 교묘하고 엄밀한 방식으로 이 돈을 빼먹었을 것이라는 그런 저는 추론을 하거든요. 이 죄를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봉주 의원님 감옥에 있을 때 구명위원장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네. 정봉주 의원이 1년 동안 옥살이 하는 것을 옥바라지 하느라고 사모님하고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홍성까지 제가 1년 동안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MB에 대한 철천직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정말 악의 화신 같은 네. 저 대통령을 우리가 5년 동안 국가 지도자로 모시는 것이 너무나 분통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이 저는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동 전철역 앞에서 뭐 지를 잡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그냥 제가 오산 집 내려가는 길에 격려차 들렸는데 제가 첫 번째 방문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또 민병두 의원님도 가시긴 가셨다고. 박 의원님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가보세요. 우리가 그런 그 정의로운 국민들이 싸우는 현장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문해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좀 그 이야기 듣고 뉴스 나오고서 한 10일 정도 있다가 간 건데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오셨을까 좀 의아했고요. 박 의원님도 빨리 가보셔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가는데 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MB가 크리스마스 전에 포토라인 쓰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가고 싶어도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되는 건데 포토라인에 MB가 언제쯤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보다 박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요? 네, 12월에 쓴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김호준 뉴스공장에 가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MB가 무상급식을 먹게 될 것이다. 특별한 근거 없이 저희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죠. 아니 그러면 완전히 단순한 촉이라기보다 그냥 바람인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청취자들이 너무나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네. 국민들의 마음인 것이죠.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국민들은 MB가 반역 행위에 이를 만큼 국가의 돈을 빼먹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를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고 국민들 마음은 오래 가기 전에 MB가 감방 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수사적인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법률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뭐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뭐 검찰 말고는 뭐 잘 모르겠죠. 말고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지금 바람이 MB 구속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뭐 최근에 MB 본인도 뭔가 이 검찰에 칼 것이 자기에게 왔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 출국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SNS로 좀 말도 남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도 MB 정도면은 한 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을 5년 동안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라든지 정치를 내다보는 어떤 식견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의 좋은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지금 MB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계산들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두바이로 출국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자기의 강한 메시지를 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보복이다. 보복이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메시지가 날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나도 뭘 지고 있다. 이게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 5년치를 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게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 의원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MB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넘어가라. 넘어가서 명분은 그러겠죠. 이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 네. 하지만은 그 저변에는 야 니들 나 구속되는 거 볼 거야? 나 구속되면 니들은 온전할 줄 알아? 그런 강한 협박성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여의도에서 듣기로 MB가 바른정당에 있던 몇 명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서 네. 설득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좀 바른정당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애매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MB에 대한 공격이 저걸 촉발시킨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좀 있었는데 뭐 충분히 좀 의심해 볼 만한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그 최순실 재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뭐 드러난 거는 한 40억 정도의 국정원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전달됐다. 그리고 국정원장 4명이 다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달라 그래서 줬다. 청와대가 달라 그래서 줬다.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돈이 한간에서는 그 돈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만 썼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즉 최순실한테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썼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럼 옷값을 직접 줬을까요? 머리값을 직접 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죠. 누군가가 대신 주는 것이고 대신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주로 최순실 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단한 거죠. 그 돈은 최순실이가 쓴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국정원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정당하지 못한 돈을 전해주는 사람은 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일 것이라 계산 안 하겠습니까? 알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한 몸으로 엮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럼요. 제가 만약에 박주민 의원한테 이거는 뭐 경우가 그럴 일도 우리가 없지만 줄 돈도 없지만은 주실 돈도 없고 받을 일도 없지만 100만 원씩 줘. 100만 원 달라고 100만 원 줘. 그럼 난 줄 수밖에 없는 관계고 그럼 난 주면서도 박 의원이 저 돈 가지고 뭐 할까? 뭐 정치도 하면서도 고비용 정치하는 의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박 의원이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또 알아보기도 하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사인 간의 관계도 그런데 국가기관 간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주는 돈인데 이걸 그냥 맹목적으로 줬겠습니까? 알아봤겠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최순실 쪽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 국정원은 그걸 알고도 줬을 것이다. 두 개가 성립한다는 말씀이죠. 그걸 모르고 주면 국정원이 아니죠. 이 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가 혐의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보시겠죠. 그럼 그거는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국정농단에 가는 대부분의 것들을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빼박이 돼 버린 것이죠. 뭐 복수의 국정원장들이 줬다고 다 얘기 인정했고 그러면 청와대 이제 지시였다고 그럼 얘기하니까. 당연히 받은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혐의가 지금 등장하게 된 것이죠.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신데 주로 이제 뉴스 공장 시간에 방송하다니 노르가즘 노회찬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민 의원하고 저하고 이 방송하기 전에요. 우리의 극복 대상은 뉴스공장 김어준이다. 분명한 주적을 설정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해주고 계신데요. 뭐 다 같이 잘 되면 제일 전문 용어로 선의의 경쟁이라고. 선의의 경쟁. 금고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저는 김어준의 이 아킬레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또 고정으로 출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아니면 제가 그 방송을 간들 수도 있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 방송 나가시는 게 100배 낫죠. 자, 근데 금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청와대 금고가 2개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공식적인 금고고 다른 하나는 좀 아닌데 공식적 근거는 좀 확인됐는데 비공식적 근거는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순실 재산 포함해서 과거 권력자들의 부정으로 이제 숨겨둔 재산을 찾는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이제 안홍구 청장님이 집행위원장이시고
뭐 노승일도 있고 주진우 기자도 있고 이 일을 함께 오던 사람들이 네. 기자들이라든지 법률가들이라든지 다 이제 모여가지고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최재석 씨하고 조용래 씨를 쭉 만나왔어요. 네. 최재석 씨가 누군지 아시죠? 최태민의 아들. 네. 그 다음에 조순재 씨는 누구죠? 조순재 씨는 제가 조순재 아들인 조용래. 네. 조순재는 최태민의 어부다들. 그러니까 임선희가 재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태민은 5번째 결혼이고 임선희는 2번째 결혼이에요. 그래서 임선희가 2번째 재혼하면서 데리고 들어오는 아들 하나고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순재예요. 네. 조순재는 최순실 비해가지고 나이가 많아요. 배다른 형제죠. 네. 나이가 많고 그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네. 그리고 영어가 돼요. 그래서 최태민이가 70년대부터 회계 관련된 일을 의붓아들인 조순재한테 맡겨요. 네. 그리고 조순재 씨가 자기 아들 조용래 씨가 68년생이거든요. 68년생. 네, 조용래 씨한테 쭉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조순재 씨는 그분은 2007년도에 돌아가셨죠. 네. 조순재 씨는 최태민의 모든 이 재산을 가장 정확하게 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회계를 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조순재로부터 아들인 조용래가 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 씨가 네. 저한테 들려준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사실 금고가 2개 있었는지 3개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치가 않아요. 단지 79년 11.6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조순재 씨가 트럭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있는 기중품들을 꺼내왔다. 네. 거기까지는 알려졌거든요. 거기까지는 알려졌죠. 예. 그리고 그것이 뭐 가령 금고였으면은 이후에 뭐 더 좋은 금고로 다른 뭐 금고로 바꿨죠. 뭐 그 금고를 그대로 뭐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금고가 몇 개인지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청와대에서 가지고 온 현금이라든지 기중품 포함해서 박근혜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누가 관리했죠? 자꾸 저한테 여쭤보시면 최태민이가 네. 씨가 관리를 했죠. 네. 그리고 94년에 최태민 씨가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인 임선희가 잠시 관리하다가 최순실한테 넘겨준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순실이가 가지고 있는 엄마한테 넘겨받은 재산은 아버지한테 넘겨받은 것이고 최태민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박근혜로부터 나온 재산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금고의 문제가 아니겠죠. 사실 그렇겠죠. 네. 예. 가령 최태민이가 과거에 세만봉사대 그거 만들어서 그게 K재단 미르재단 만들어가지고 재벌들한테 비슷한 방식이잖아요. 그 똑같은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거든요. 특히 70년대 그 시절은 유신 시대인데 퍼스트 레이디 박근혜 내세워서 국가적으로 큰 봉사를 하는데 한만봉사대를 가지고 이병철이라든지 김우중 재벌도 찾아가가지고 돈 내나 하면은 그때 뭐 현금 그 수술푸른 시절에 현금으로 엄청나게 그럼 안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포함해서 그런 돈들이 정수장학회라든지 유경재단, 영남학원 거기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돈을 최태민이가 뺐고 그러한 돈들이 최순실한테 다 넘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넘어서 결국 그렇죠. 최순실한테.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의 재산 관리의 특징이 다 차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닉 재산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냥 뭐 건물로 최순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특검에서도 수사 대상 리스트 15개가 나오는데요. 뭐 그중에 뭐 이대 입시 부정 수사한다, K재단 수사한다, 뭐 미르재단 수사한다, 세월 7시간 수사한다 있는데 그 12번째가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수사한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도 밝혀내지를 못했죠. 사실상 그래서 조금 약간 다들 놀랐죠. 그렇죠. 특검이 수사를 그렇게 잘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요. 네. 그게 참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네. 이제 3월 12일로 기억되는데 박영수 특검이 특검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없다가 아니라 찾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특검에게 참 묻고 싶어요. 최순실 정유라의 돈 세탁을 수사하고 있었던 독일 검찰. 독일 검찰은 작년 6월 달부터
수사를 하고 두 모녀를 검찰에 불러가지고 수사를 했거든요.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 검사 한 분, 여자 검사 한 분인데 독일의 헤센 검찰청입니다. 왜 여기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료 요청이 그런 게 없었어요. 저하고 주준우 기자하고 안홍구 청장이 정말 어렵게 그렇잖아요. 독일에서도 수사 중인 상황인데 담당 검사가 정치인이고 기자인데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죠. 정말 기적적으로 검찰청 안에 들어가서 담당 검사 두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줬어요? 아, 그럼요.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작년 6월부터 두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할 거야. 한국 검찰이 연락 오면은 우리 이거 다 자료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한국 검찰하고 수사 공조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돈들이 한국에서 들어온 돈들이 많잖아요. 근데 특검이 왜 독일 검찰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지 그건 참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특히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사실 그런 건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요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법무부에게 요청하면 법무부가 독일 쪽에 요청하게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법사위 소속이니까 박주미 의원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건데요. 제가 한번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제가 개최한 공청회 때 직접 참석하셔서 이걸 제정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던 사안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국정과제의 1번이 적폐청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몰수한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과제이기도 하니까 법무부나 검찰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현재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박주민 의원께서 저를 나오라고 겨우 초선이 내리사선을 죄송합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도 진정성이 있고 신뢰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하고 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보고 지금 당 내부 사정이나 국회 사정도 우리가 국민 초병이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보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참 이게 또 많다고 하면 많은 것 같은데 또 이게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국민 초병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이걸 알아주십시오. 국민 초병의 역할은 우리가 적어도 뭐 끄리낌 없이 그침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독일 얘기 나오신 김에 좀 더 이쪽 부분에 관련돼서 여쭤보면 외국 많이 나가셨잖아요. 최순실 재산 찾기 위해서. 지난 12월 달부터 5번 갔죠. 5번? 5번 가서 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돈 세탁 추적 이거는 일반인들이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홍구 청장님, 그다음에 이제 주준우 기자도 이제 MB 재산을 쭉 추적하면서 나름대로 촉이 있어요. 노하우가 좀 쌓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승일 부장은 최순실 독일에 있을 때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은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노승일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다녔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서류는 없어요. 자꾸 서류가 뭐 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서류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만난 거는 독일 교포사회의 진술들이거든요. 독일 교포사회는 1세대가 파독 광부들 간호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서로 끈끈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샀다고 그러고 뭐 식당 체인점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되게 이상을 했던 거예요. 교포사회에서. 그런 제보들을 저 호텔을 수상하다. 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런 제보들을 저희들이 숱하게 받는 것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목격하고 물론 거기 가면은 최순실 처음에는 전화도 안 받죠. 만나주지도 않죠. 다 특징이 똑같아요. 처음에 안 만나죠.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 근데 이래도 모릅니까? 그때 누구누구랑 같이 10년 전에 어디 여행을 갔다는데 모릅니까? 그러면은 그때 딱 한 번 그때 보고서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동일해. 그거는 국내에 있는 최순실 조력자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소문 나서 가서 보시면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쪼으면 알겠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진짜 독일의 최순실 재산은이 그런 두 명의 키맨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절대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절대로 안 만나죠. 절대로 안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야죠. 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면 안 만나주면 돌아와야 되는 거. 집 앞에 가가지고 뭐 기다려도 벨로로도 나오지도 않고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걸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수사 공조에 대한 요청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 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뭐 검찰이나 국세청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하 주진우나 안원구청장이 언론에서 뭐 수십 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도 인지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잡을 때 얼마나 내사를 오랫동안 합니까? 네? 특수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청와대 갖다 주라고 하는 게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이런 첩보 수준의 제보를 모으고 인지 차원의 그런 수사를 하고 그럴 때 필요한 빨대들한테 활동비도 주고 그래서 특수활동비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1년에 200억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국세청이 50억이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특수활동비가 존재하는 건데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청와대에 그냥 상납이나 하고 지금 한 독일도 갔다 오시고 뭐 많은 나라 갔다 오셨는데 의원님은 최순실의 은닉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한 1조? 아니 그거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현금으로 다발로 어디 뭐 땅에 숨겨져 있거나 뭐 건물 한 채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재산 증식이 있었을 것이고 뭐 여전히 계좌도 있을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뭐 공권력가 없는데 이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단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일가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들이 모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너무. 그렇죠. 최순실 본인은 유치원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건 유치원 원장들 들으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죠. 황당했죠. 유치원 잘 운영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과거의 그 돈의 이제 출처들을 보면은 지금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를 얼음표시나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태민이가 70년대 새마음 봉사단을 통해 가지고 재벌들한테 삥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 어마어마한 그 돈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MBC 지분만 하더라도 30%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학원 여기서 이제 최태민이가 빼먹은 그런 돈. 그 당시 무법천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트럭 가지고 조순재가 가지고 나왔던 거. 그게 일단 딱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프레이저 보고서.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양평 시골의 빵집 가게 하는 빵집 주인이 이 책을 구해서 번역을 했어요. 시골 빵집 주인 아저씨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낙향해서 빵집하고 있는 그분이 박근혜 집권한 걸 보고서 이건 도저히 묵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프레이저 보고서를 구해서 번역을 하고 뭐 그분이 신변 위협을 느끼니까 지금도 꽁꽁 숨어 계셔요. 이제 최근에 나오고 계신데요.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거는 76년에 코리아 게이트가 미국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박동선 씨가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었죠.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그것도 단연간 액수도 금액을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미국 국회가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회 이름이 프레이저 위원회예요. 프레이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로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렇죠. 규명하면서 특히 박정희의 통치자금을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비 자금이 사실상 박정희 통치자금에서 나왔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20명의 조사위원이 2년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통치 기간에 조성했던 통치 자금이 특히 그것이 스위스 비밀 계좌의 형태로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운용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 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8조 5천억이죠.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환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돈으로. 거기 그렇게. 아니, 그 당시 돈으로 8조면 지금 가치로 치면 수백조죠. 수백조인데요? 예. 자, 그 돈들이 어디로 가 있을까? 일부는 채태민한테 갔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뭐 당시에 권력자 측근들이 나눠 가졌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박정희의 통치 자금이 있었다면은 박정희가 뭐 사업해가지고 돈 번 거 아니잖아요. 다 뜯은 거죠. 국민들의 피와 땀인 것이거든요. 이게 국민들 것이기 때문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타나는 이 돈의 흐름을 밝혀내야 되겠네요. 이거를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에 하는 것이 적폐 중에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니, 저는 사실은 규모가 뭐 많다 하더라도 몇 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몇 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의원님께서 반값 등록금 막 이런 얘기 하실 때 몇 조로 반값 등록금 하기 어려운데 근데 몇백 조가 되는군요. 추정되는 것만. 그렇죠. 그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예. 근데 이제 재작년에요. 예. 스위스에서 특별법 하나를 만듭니다. 예. 스위스가 주로 이제 뭐 비밀 계좌를 숨겨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나라가 이제 노트리어스 예. 좀 뭐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걸 틀기 위해서 해외 불법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해당국에서 의뢰를 하면은 공소시효 상관없이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국이 요구하면은 환수를 해준다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예. 야, 이 특별법을요. 예. 스위스에서 북토크를 제가 했는데요. 지리에서 거기 참석했던 교포 여성분이 이 특별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스위스. 네. 근데 그전에는 모르고 있었죠. 아마. 아니, 그러면 지금 딱 느낌이 오는 게 그 특별법이 통과될 무렵에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딴 데가 갔죠. 딴 데를 리echtenstein이라든지 룩셈부르크 또 다른 어떤 그런 그렇죠. 그 영업을 해주는 나라로 옮겼을 것이다. 조세 피처 그쪽으로 당연히 옮겼겠죠. 그러나 그 흐름은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echtenstein 거기도 또 가보셨어요? 갔어요. 예. 갔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여기 워낙 이런저런 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와서 좀 조사도 해달라고 그러고 수사 협조도 요청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런 게 없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걸 해야죠. 리echtenstein의 한국 사람의 계좌가 얼마나 있는지 또 과거 스위스 은행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계좌가 얼마나 있었는지 재벌인들 비밀 계좌 안 만들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보면은 홍 누구 계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MB 비자금 관련돼서.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관련된 법제도 외국에서 좀 만들어놨고 외국법에 그렇죠. 그다음에 협조도 하겠다고 특별 스위스가 특별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죽었다 깨도 스위스 비밀 계좌를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만 특별법 만들면은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 만들면은 과거의 이 부정 재산 비밀 계좌 이것에 대한 적어도 조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금 뭐 금은머리 외국인들의 차명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뭐 처분을 했거나 그럴 또 재산들도 상당히 있겠죠. 하지만 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 제대로 된 이제 역사를 밝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의 대로 피와 땀인데 바로 그거예요. 국민들 돈이잖아요. 재벌들이 숨겨놨다고 하면 저는 재벌들 중에서 스위스 비밀 계좌 갖고 있지 않았던 재벌도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재벌은 아니죠. 그렇죠. 재벌을 뭐 폄하해서가 아니라 뭐 재벌들의 행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재벌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재벌들의 돈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촛불을 들어준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준 거 아닙니까? 이 촛불혁명 정부에서 어느 과거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DJ 노무현 정부 때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걸 한번 걸러냈으면은 저는 국정농단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어찌해서 최태민이 돈이 있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얘기는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가 이 과거의 부정축제 재산을 조사를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는 자세를 좀 바른 자세로 좀 해주시고요. 이게 원래 제 자세인데 원래 그럼 나도 그럼 그렇게 하나는 약간의 불안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자꾸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처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추적이 안 되게끔 또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거고요. 그럼요. 네. 누군가에게 얼굴마담이 좀 주인을 바꿔서 너댓 번 돌려놨죠. 네. 그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그게 정유라에게 고가 열쇠가 넘어갔을 가능성을 저는 정유라?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정유라? 그럼요. 그래서 저들은 정유라하고 최순실하고 결별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건 연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들의 지금 연기다? 지상 최대 과제는 정유라를 지켜라. 재산을 지켜라 사실은. 네. 정유라를 지키는 것이 재산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정유라마저 감옥을 가버리면은 이 재산을 누가 관리합니까? 최순실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 맡겨요. 그래서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를 밟고 가라.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소름이 돋아요. 제가 진짜 지금 소름이 돋거든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는 그냥 겉으로 보면 물론 저희 추론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정유라가 저렇게 등을 돌린 이유는 아이 때문에 그렇다. 저들은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돈입니다. 국정농단도 제가 어떻게 해서 퍼즐을 잘 맞췄냐고 그러면은 저들은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 가족 사기단이라고 딱 봤거든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진짜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네. 5천들 죽이잖아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돈이잖아요. 돈이죠. 다 돈이에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돈을, 그러니까 돈을 자기들 목숨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가족이고 집단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최태민 때부터 받아온 거예요. 네. 아니 진짜 대단하신 추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 그리고 가능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이나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피를 나눈 아니면은 정윤회는 어떻습니까? 정윤회 굉장히 조용히 저는 정윤회라든지 최순실 일가 있잖아요. 뭐 장시호 부친, 장석칠 씨, 소동범 씨, 그 최순천 남편 계속적으로 저는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혼했고 끝난 관계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대립각을 세우지만 뒤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 배를 탄 운명체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최순실의 재산이 차명으로 관리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이건 또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는 거예요. 최순실이 감옥에 오르실수록 자기들끼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또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순실 정유라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이런 추론하는 게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성격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승일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어젯밤에도 만났거든요. 의원님, 최순실 정유라는 절대로 결별하지 않았습니다. 쟤들이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잘 알고 있는 노승일이의 그런 주장과 저도 14년부터 이 쭉 추적을 몇 년 동안 해온 저의 추론이 똑같은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돈이에요. 이 돈 관리를 해야 돼요. 최순실은 감옥에서 10년 이상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없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죠. 없다고 하면 별 상관 재산이 없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300조 이상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재산인지 박근혜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300조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돈들은 여러 사람들이 저는 나눠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액수로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또 역풍을 받아요. 네.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저들이 열심히 보고서 막 반격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재산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관리하는 사람은 정유라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정유라가 그렇게 버티면서 안 들어왔겠어요.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만약에 안민석 의원님 추론이 맞다면, 아니 또 추론이 들어보니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게 좀 그 재산 추적이라는 것을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런 속도도 내고 네. 저는 정유라를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보세요. 이 국정농단의 처음이자 끝 최대 수혜자는 정유라지 않습니까? 네. 2대 입시 비리로 총장 교수들이 2년 징역 받고 네. 최순실 3년 징역 받았는데 네. 네? 실질적인 수혜자는 아무런 처벌 안 받죠. 네.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서 정유라의 스탠스는 다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였거든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근데 그것 그럼 시켜서 박변이 나 시켜서 내가 사람 죽이면은 나는 무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잘 짰다. 그래서 일부 또 수사도 협조해 주는 것처럼 하고. 그렇죠. 그건 자기 살아날 만큼 정도에서 내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의원님은 그 재산을 환수해야 뿌리가 뽑힌다. 그렇죠. 저들의 그 그렇죠. 공동체가 붕괴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 뿌리를 그대로 두면은 저들은 화사한 봄날이 오면은 다시 싹을 키우고 부활할 것이다. 돈으로 또 매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세력도 막 다시 키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들 그거는 자 최태민 70년대 일이 40년 후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들을 우습게 보는 거는 오산이죠. 네. 오산은 지역구신데. 네. 저들을 우습게 보면 오산입니다. 아니 이런 느낌도 들긴 들더라고요. 진짜 돈이 있으면 다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 특정인들을 또 얼굴마다로 내세워서 정치도 시킬 수 있고. 그죠? 지난 시절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국정농단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유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뭔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례 일부 의원은 또 최순실 몫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아니 최순실이가 진짜 대통령이었다니까는요. 네. 그냥 단순하게 뭐 인사 몇 개 갔냐는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 돈을 사랑한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 돈을 사랑한 MB에 이어서 돈을 사랑한 최순실 대통령이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순실은 허접하게 하다가 걸린 것이고 MB는 더 프로페셔널하게 교묘하게 전문적으로 테크니컬하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최순실은 허접한데 그게 70년대와 60년대 방식을 다시 쓰다 보니까 아버지가 쓴 방식 다시 70년대 구태한 방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발의하셨잖아요. 최순실 재산을 밝히고 환수하는 법을 발의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당 의원들도 같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저도 찬성했잖아요. 네.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그렇죠. 7월 말에 했는데요. 135분이 동참하셨습니다. 네. 저희 당 의원 105분, 그다음에 국민당이 한 절반. 국민의당이 절반. 그래서 한 이제 135명인데요. 네. 절반 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민당 안철수 대표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네. 예? 왜요? 국민당이 특별법이 제정의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국민당이 이걸 당론 발의한 거 아세요? 이 법안을? 네. 당론 발의했다는 얘기를 전 모르죠.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작년 11월 달에 최이배 의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발의만 해놓고 아무런 행동을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당론 발의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노력이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당은 당론 발의를 이미 했는데 안민석 의원이 거짓 선동을 한다. 근데 이게 검찰 고발건이 됩니까? 아니 좀 너무 그분은 참 진짜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진짜. 그래서 아무튼 숫자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김성태 의원 딱 한 분 하셨고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더구나 박주민 의원님이 계시는 법사위 소관 법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1소위 금태섭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1소위에서 다루는 법인데요. 네. 이게 법사위법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건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하고 국민의당 당론이라니까 합치면 160 지금 한 1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의당, 무소속은 정세균 의장님이고, 그다음에 민중당. 그다음에 바른당에서 몇 분만 오시면 180명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할 텐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옵니까?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했죠. 한 명도 안 했죠. 참 너무하다. 한 명도 안 했죠. 그래서 야, 근데 저도 참 놀라운 게 그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안민석이 특별법 법안에 서명하지 말자라고 의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짠 듯이 김성태 의원님은 저하고 방송하다가 뭐 얼떨결에 최순재산 몰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명을 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한 거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법사위 소위원회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통과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의 1소위 제가 명단을 보니까는요. 아까 적어놓으셨어요. 네. 금태섭. 저희 쪽에서는 금태섭, 박범계. 저쪽에서는 김진태 의원님이 계시네요. 김진태. 춘천 큰형님이 계시네요. 네, 여상규. 네. 그다음에 윤상직. 노회찬. 오신환. 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7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은 안 되는 건데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반대하시겠는데요. 한 4분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180명을 해가지고 특히 법사위법이니까 신속 처리 한 건지 하면은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에서 60일만. 그런데 이게 남탓만 날 게 아니라 사실 박주민 의원님이 법사위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최순재산 몰수에 대해 가지고 좀 전략을 하는 회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상황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이걸 당론으로 못 정하고 있잖아요. 쟤들 저쪽에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저는 의원님 말씀을 드리니까 필요성이라든지 또 이게 긴급히 돼야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건데 제 생각에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좀 하시든지. 강의 아니라 강의 할아버지라도 저는 할 의사가 있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묘해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휘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저쪽에서 뭐 죽자사자 결상전 반대를 할 것인데. 근데 지금이 정기국회 한 달 남겨둔, 한 달도 안 남았죠. 12월 8일 날 문 닫으니까. 예산국회 막바지고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입법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논란이 되면 이제 폭탄이 터진다는 그런 지도부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정치 공학적인 프레임으로는 이 법 통과 어렵다고 봅니다. 이 법은 당에서 자신 있게 당론으로 정하고 우리가 적폐청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정과제 첫 번째 적폐청산에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당론을 정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촛불을 든 국민 여러분들의 그 위대함으로 이 과거의 불의한 세력들의 부정한 축제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할 수 있는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국민과 함께 돌파하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반대하는 보수당 의원님들이 우리가 설득한다고 국회의원들 설득한다고 이게 먹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설득하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먹힐까요? 근데 사실은 국민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안 될 경우에도 부패한 보수 정치 세력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걸 역사적인 확실하게 기록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이 주로 험지를 다니시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험지 쪽 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저쪽 당이 설득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험지 쪽은 전부 다 보수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니까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요. 북특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안동이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특구 마치고 뒤풀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존과 정의를 세우려고 횃불을 들었던 독립운동의 산실 안동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이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안동서부터 불을 지펴라. 그래서 안동 시민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펴라. 네. 그 동의가 이루어져서 안동에서 말이에요. 네. 15,000명의 서명을 했어요. 와, 그 정도면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니까는요. 아니 저는 작은 희망을 하나, 아니 작은 바람이 하나 생겼어요. 네. 정기국회 끝나고 안 의원님과 같이 험지를 좀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재산환수법과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두 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다니면 어떨까. 저도 이제 북독 50번째 마치고 네. 저도 좀 품격 있는 내리사선에 그런 우아한 좀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박주민 의원이 이 제안을 정중하게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험지로만. 네, 험지로만. 험지 프로젝트. 투어. 험지 투어. 험지 투어를 우리가 이번 겨울에 한번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어서 미리 좀 이렇게 또 선거 이야기는 그 영업 비밀이고 선거 이야기하면 제가 선거 때문에 한다고 자 이렇게 정치가 좀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거랑 관계 없는 척 가장 비정치적인 게 가장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우리는 내년 선거하고 상관없이 오랫동안 험지에서 헌신했던 동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미안한 마음으로 박주민 안민석이가 험지 투어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진정성이 있어야지 모든 선거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올라오신 댓글 제가 안 보고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다만 제 자신이 안 의원님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 댓글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방금 올라온 댓글 중에 이제 안 의원님을 에 대해서 내리사선이지만 초선 같은 사선이다.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선 의원이신데 누구보다도 발품을 팔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맞서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초선 같은 사선.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리사선도 좋긴 좋은데 초선 같은 사선.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박주민 의원도 5명에서 포함됐던 건데 대한민국 의정대상이라고. 네, 의정대상이요. 5명 좋지 않습니까? 이유를 보니까 초선 같은 사선의 열정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돈 벌려고 이 짓 합니까? 아니요.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초선이 있습니다. 어디 있고 사선이 어디 있고 오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폼질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당신이 위험한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진실을 계속 쫓아왔고 앞으로도 쫓아들 진실이 있는데 이걸 무섭다고 그만두는 거는 쪽팔리잖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치를 하면서 칭찬을 못 들을 망정 쪽팔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진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요. 또 댓글 중에 제발 저희 정면을 좀 보고 해라. 옆얼굴만 지금 나오고 있다. 박주민의 옆얼굴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자꾸 옆얼굴. 제가 보기에 안 의원님이 계속 저를 또 쳐다보시면서 하셔서 저도 이제 쳐다보다 보니까 특히 안 의원님 정면 봐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제 얼굴에 너무 매력이 그리고 마이크에 가려가지고 또 얼굴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오늘 두 사람이 맞선 보는 거냐 이런 댓글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박주민 아버지가 손잡고 김어준 뉴스공장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청취를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험지 특집도 좀 하고 하여튼 안 의원님하고 다니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좀 반성하게 하는 또 법사위원들을 반성하게 하는 말씀도 좀 하셨어요. 그 법사위가 다음 주 월화가 소위원회가 법안 심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골든 타임이에요. 그거 넘기면은 이번 정기국회 때 어려운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번 정기국회 때 이걸 못하면은 내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내년은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지방선거 오히려 뭐 개헌이고 또 특히 적폐라는 큰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이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중에
다음 주 월화 법사위의 법안 소위에서 이걸 다루지 않으면은 이게 종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이 네. 근데 이제 이소위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소위라서 좀 안타까워요. 제가 박주민 의원님이면은 소위를 조정해. 소위를? 예, 1소위에 들어가. 누구 있었죠? 저희 당이 지금 금태섭 위원장이니까 안 될 것이고 박범계 의원님하고 한번 바꿔보세요. 박범계 의원님도 활약이 좋으신 분인데 저희 당이 한 명 더 있을 활약 것 안 같은데. 좋아요, 박주민 의원님? 저요? 네. 저도 뭐 좋긴 좋은데 그러면은 한번 그것도 고민해보고 안 되면 제가 금 의원님이나 박범계 의원님이라도 따로 좀 그리고 이걸 찾아뵙고. 어쨌거나 이게 뭐 시시해서 쟤들은 저쪽에 눈치 본다고 해서 이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눈치 볼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이슈를 알려야 돼요. 네. 근데 국민들은 당연히 최순실 재산 몰수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거는 뭐 오히려 하겠지. 그런 낙관 때문에 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한 푼도 지금 몰수 못했잖아요. 앞으로도 특별법 제정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은 국민들이 아시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국회 구조도 그렇고 또 원래 나라 주인이 국민분들이시니까 국민분들이 나서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나서 주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리사선이 초선 같은 사선. 겨우 초선이 오라 그럴 때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온 것도 오늘 일단 박주민 의원부터 이 상황을 설명하고 완전히 제가 지금 머리에 인풋이 딱 됐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재산 몰수 못 하잖아요. 그리고 먼 훗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저들이 또다시 이런 역사농단을 벌인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쟤들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전례를 정비해가지고 보복을 할 거예요. 역사와 국민들에게. 그러면은 그럼 그 권력을 다 준 촛불로 권력을 준 문재인 정부는 그때 뭐 했냐. 안민석 의원은 전국 다니면서 북토크 뭐 수십 번 하러 다니면서 자기 책만 팔았냐? 막 이런 얘기가 비난이. 저도 역사에 또 그 죄인이 되는 것이죠. 너는 책만 팔고 다니냐. 근데 뭐 책 팔아서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솔직히 안 의원님 욕할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이 잘해야죠. 좀 역사의 대의를 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닉재산 이게 이제 수면으로 팍팍 화상 트이잖아요. 다른 적폐청산이건 이게 작은 전쟁이야. 작은 전쟁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최순실 재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화상이 터지다 보면은 친일 재산까지도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그 100년 동안 친일 반공 그 세력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은 그 돈들을 국민들이 눈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정말 열받는 것이죠. 정말 저것들이 저렇게 우리 국민을 농락했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 이건 진보 보수가 아니라요. 불의의 시대를 정말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정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의 돈과 세금을 도둑질을 해나간 도둑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얘기 진짜 와닿습니다. 그리고 진짜 적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러자고 우리가 지난 그 엄동설안의 촛불 20분 이상 들었던 거 아니에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죠. 근데 이거 됩니다. 이건 작은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정도 하자고 우리가 그 세계적인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적폐 100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책을 파셔가지고 사실은 그 돈으로 해외에 다니시고 조사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책이 더 팔려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책은 너무 많이 팔려서 9세가 찍혔어요. 조만간 10세 찍는데요. 많이 팔리긴 출판사 이야기로는 해방 이후에 현역 정치인의 책이 이렇게 많이 찍힌 적이 처음이고 앞으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책 만들면은 책 하나 만들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9세를 찍었어요. 9세면 대단하신데요. 근데 이제 독일, 스위스를 저희들이 5번을 좀 혼자가 아닌 팀이 움직였으니까 사실은 빚이 더 늘었죠. 재산 환수가 되면은 제 생각에 안민석 의원님께 전문용어로 뽀찌를 좀 드려야 됩니다. 노승희를 좀 도와줘요. 노승희 씨도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실 재산 그리고 그 재산 환수의 필요성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최고 전문가이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신 초선 같은 사선,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법이 통과돼서 환수하고 그래서 국정농단의 뿌리가 뽑히는 그날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예. 많은 분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또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더라도 아시게 된 분들 정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자금 추적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